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4월 25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빠른 합류를 촉구했습니다. 대내외 불안한 경제 여건에도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성장률이 올해 2.2%를 웃돌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IB 등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망 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맞춰 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다음 달에 첫 선도지구 규모와 선정 기준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3.9세로 5년 전에 비해 0.7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다수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아는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밝혀졌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 실행을 예고하고 집단 휴진 결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계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특위는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회의에 불참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빠른 합류를 촉구했습니다.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사직에 들어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례대로 사직 실행을 예고한 건데 주요 대형 병원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계획도 확산 중입니다. 단 중증 응급 환자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절차와 형식을 갖춰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가 소수에 불과한 데다 실제로 병원과 환자 곁을 떠나는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공백이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가 어쨌든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러한 일이 혹시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개혁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 사회부 총리 등 정부위원 6명 등 모두 24명이 자리했습니다.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예고한 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이들 의사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 합류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첫 회의 결과 특위는 우선 과제 4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증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가 인상과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분담되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근로 환경과 수련 체계를 개선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전반적인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대 정원을 나누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했지만 현장에 떠난 전공의와 의사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여전합니다. 특히 취약한 곳이 응급의료체계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응급이송과 전원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효율적인 응급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탈장 증세로 응급수술을 해야 했던 3개월 여아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대처로 창원에서 대전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체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119 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응급이송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이송, 전원, 전담 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원화됐던 응급환자 이송 전원 체계를 개편해 이송의 경우에도 중증 환자에 한해 응급의료상황실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와 119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이송 지침을 만들어 119가 더 쉽고 정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면 즉시 조치하겠다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전담 치료하는 전문 병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책 수가를 통해 병원마다 3억 원을 지원하고 누적된 손실은 재정을 투입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최근 4년 사이 약 4% 늘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조산아와 다태아의 비중도 같은 기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 상황은 열악합니다. 출산율이 줄면서 병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필수의료 대책에서 필수의료 특징 중에 하나인 당직과 또 난이도 높은 근무를 감당하는 이런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 1명당 정책수가 20만 원을 7일 동안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마다 한 해 평균 약 3억 원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수가 신설로 늘어나는 환자 부담금은 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가 인상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병원의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사후 보상합니다. 회계 자료 등을 근거로 고위험 분만과 관련한 병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 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건보 지원을 유증상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경계 단계였던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다음 달 1일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대내외 불안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대외 경제장관회의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신국진 기자. 주요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 조사기구 암로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3%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4%보다 0.9%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암로는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역시 최근 들어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는데요. 올해 1분기 국내 GDP는 1.3% 성장한 것으로 발표돼 불안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상 분명한 회복 흐름과는 달리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그리고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도 이 긍정적인 성장 지표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어떤 부분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했지만 오랜만에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는데요. 1분기 성장률 중 내수 기여도는 0.7%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깜짝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1분기 순수출 기여도 역시 0.6%포인트였는데요.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과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의 골고루 기여,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DP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입장을 전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이 예상치인 2.2%를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요. 최 부총리가 현 상황에 대해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최 부총리는 현 상황을 조불 녀석과 열이 박빙으로 비유했습니다. 조불 녀석은 저녁 일을 마침에 생각하지 못함이라는 뜻이고 열이 박빙은 살얼음을 밟는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중동 분쟁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아침에 저녁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하다며 조불 녀석으로 설명했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는 살얼음판처럼 깨지기 쉬운 상황이라며 열이 박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설립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 17일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14개국의 경제적 협력체죠. IPEF의 공급망 협정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내용에 맞춘 추진 계획도 이야기를 했죠. 네, 최 부총리는 IPEF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급망 위기 시 역내 가용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역내 자원 부국과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튼튼한 공급망 구축과 신뢰의 금융 동맹은 우리 경제를 지켜주는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 3국 금융공주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큼 진전을 이룬 만큼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국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1일 호주에서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두 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방산 분야 협력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호주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 국방 2+2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측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며 호주 측에서는 페니 웡 외교부 장관,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이 참여합니다. 이번 회의는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 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담 의제로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이 논의되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커스 필러2 협력국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서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면서도 예단해서 말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오커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과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1일 오전에는 한 호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2+2 회의 이후에는 공동 기자회견과 오찬이 진행됩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외에도 친교 일정과 현지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다연장 로켓 천무 7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2차 실행 계약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맺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에서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아르투르 쿱텔 폴란드 군비청장이 참석해 각각 서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 290km급 유도탄을 공급하는 조건입니다. 금액으로는 2조 2,526억 원 규모로 이번 계약은 정부 지원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별도 금융 계약이 이루어져야 발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 연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창용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첨단 과학기술에서 한미일 기술동맹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과 같이 조성된 지 20에서 30년이 넘은 노후 계획 도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맞춰 정비 기본 방침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첫 선도지구의 규모와 선정 기준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다시 올랐습니다. 오는 27일 노후 도시들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로 통합 정비를 이끄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노후 계획도시를 통합 정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150%의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 1기 신도시별 첫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통합 정비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고요. 지금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시별로 주택 재고, 정비 대상 물량이 되겠는데 이것의 5에서 10% 정도 수준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주택수가 9만 7천여 가구인 경기 분당의 경우 약 4,900에서 9,700가구가, 일산에서는 최대 6,900가구, 평촌과 산본, 중동에서는 각각 4,100가구로 추산돼 5개 1기 신도시에서 2만에서 3만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할 법정기구도 출범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노후도시 정비의 기본 방침 수립과 변경을 비롯해 계획 실현을 위한 국가 지원 상황을 논의하는 법정기구로 정부위원과 전문 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꾸려집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 계획도시 정비정책의 추진 경과와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도 마련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돼 지자체별 이주대책 지원과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7년 첫 착공을 2030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3.9세로 5년 전에 비해 0.7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절반을 넘어섰고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까지 합하면 67.5%가 아는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 2022년 기준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 2017년에 조사된 미성년 피해자의 평균 연령 14.6세에서 0.7세 더 낮아졌습니다. 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2,900여 건을 기초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31.9%로 가장 많았고 강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성매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족, 친척 이외에 아는 사람의 경우가 59.9%로 절반을 넘어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친척이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과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까지 합하면 67.5%가 아는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였던 겁니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앱이 가장 높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을 분석해보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 제작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가해자의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자기 촬영 제작을 한 경우는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크게 늘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은 4년 전에는 약 70% 이상이었는데 이제 최근 22년도에는 절반 이하로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수치상으로는 비율이 낮아졌을 뿐 그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피해자가 직접 자기 촬영을 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 1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였으며 20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하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크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를 이달 25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최근 민원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 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 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 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의 98%가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112 상황실입니까? 저 오는데 뭐 한 2, 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가 누르면은 바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민원 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의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원 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보호조치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지난 1월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 대형 화재가 나면서 상점 대부분이 타버렸습니다. 220여 곳 점포는 그동안 장사를 할 수 없었는데요. 3개월 만에 임시시장이 열리면서 상인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한 시장. 싱싱한 돌개와 주꾸미가 손님을 기다리고 장사에 나선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 1월 22일 설날을 앞두고 이 서천 특화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렇게 25일부터 임시시장이 개장됐습니다. 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타버리면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상인들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요, 너무 다 놀래서 막 다 울고 막 그랬어요. 다 발만 동동 굴고 막. 이제 일상을 되찾은 상인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시장에 오랫동안 쉬어서 좀 힘든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새롭게 되고 하니까 너무 또 밝고. 개장 첫날이라는 말을 듣고 먼 지방에서 달려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뿌듯한 마음에 응원도 잊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227개 점포가 입점하는 등 제도약에 나선 시장에는 개막식과 함께 풍성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25일에서 27일 사흘간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또 내달 8일까지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특화시장 신축 공사도 추진 중입니다. 불에 탄 건물은 철거를 마친 뒤 올해 말까지 실시 설계를 거쳐 2025년 초 착공, 2026년 초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화재 안전점검을 많이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요건도 많이 완화를 했고, 한편 정부는 전통시장 시설물에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또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 활동이 강화되도록 돕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인 동행축제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립니다. 최대 90% 할인과 더불어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지역 축제와 행사를 즐길 수 있을 예정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축제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 쇼핑으로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모두가 행복해지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올해 첫 동행축제로 할인과 함께 알찬 제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영 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정책 유통 채널을 통해서 생활 주방용품, 패션 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 1회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270여 개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2만여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행축제를 대표하는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 원 이하대 가격으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판매됩니다. 카드와 상품권 할인 등 다채로운 혜택도 준비됐습니다. 축제 기간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 곳과 1,300여 곳의 100년 가게에서 BC 농협카드로 제품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합니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1인당 월구매 한도도 늘어나고 전국 향토기업 33곳도 동참해 할인과 후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별 소비축제도 펼쳐집니다. 보성 다양대축제, 대전 유성온천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골목 상권도 살릴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전국 10곳에 8도 장터 관광 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는 어린이들의 만들기와 그리고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 마켓 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행축제 개막 행사는 오는 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개최되며 3일까지 부산 지역 중소 소상공인 제품, 농축수산물 판매전을 비롯해 지역 문화 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양성 교육기관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공연을 선보입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순수 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은 1994년 설립돼 그동안 연기와 연출, 극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극계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극작가 배삼식, 연극 키리에, 뮤지컬 아가사 등 파격적인 연출로 주목받는 연출가 전인철 등이 연극원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천만영화 극한직업의 배우 진선규와 아카데미 수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의 박소담, 장혜진 등도 연극원 출신으로 K콘텐츠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대표 문화예술인 양성기관으로 알려진 한예종 연극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념행사에 참석해 30년 동안 이뤄낸 성과가 굉장히 크다며 연극원의 설립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경쟁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우리 순수 예술 분야에 대한 좀 나라가 지키고 우리의 어떤 문화 예술에 대한 그 지킴이 같은 역할로서의 그 현재 연극 등 순수 예술 분야가 처한 현실도 언급하며 연극원 졸업생들이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그 목표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 예술에 대한 확실한 어떤 예산 확보 및 정책적인 발전을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연극 못 말리는 프랑켄슈타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원 교수진과 재학생, 졸업생이 직접 참여한 협업 작품으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표현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30주년 기념 공연이 연내에 이어집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와 이봉창의 이야기를 다룬 자객열전 2024가 다음 달 2일 첫 선을 보이고 셰익스피어 고전 작품에 한국 전통음악을 더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이 다음 달 30일부터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토요일인 모레까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컸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춘천 9도, 대구 13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대구 모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수도권 12도 내외, 세종 11도, 춘천 9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인천 22도, 그 밖의 지역은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겠습니다. 속초 14도, 울진 13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강릉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는 흐리고 제주에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1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광주 24도, 부산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는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일요일 제주도에 다시 비가 시작돼 월요일은 충청 이남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구의 날을 전후해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 비닐봉지보다는 에코백 사용 등 아이들에게 돌려줄 환경을 위한 캠페인 실행해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